준호 엄마 차라리 재혼을 하지 그래? 애들도 있는데 혼자서 어떻게 키워?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봐. 그럴 때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이렇게 사는 게 편해요. 45억 보상금을 숨긴 채 초라한 행색으로 아들을 찾아간 어머니. 하지만 돌아온 건 아들의 차가운 무시뿐이었습니다. 돈 앞에서 드러난 가족의 민낯. 누가 진짜 자식이고 누가 가짜였을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아침 나는 평생 입어본 옷 중 가장 좋은 것을 골라 입었다. 검은색 정장에 구두까지 신고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매만져 보았다. 그래도 어딘지 촌스럽고 어색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아들 집에 가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있고 싶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지하철까지 이용해서 드디어 도착한 강남의 그 아파트. 30층이 넘는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고 아파트 로비는 호텔처럼 화려했다. 경비 아저씨가 내려다보는 시선이 어쩐지 불편했지만 나는 곧게 허리를 펴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23층, 문을 두드리는 내 손이 떨렸다. 얼마 만에 방문인가. 지난번이 언제였지? 1년도 더 된 것 같다. 어머님? 문이 열리자 며느리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예고 없이 온 내가 미안해서 고개를 숙였다. 갑자기 와서 미안해. 준호 있니? 네. 들어오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나는 내 낡은 구두가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거실로 들어서니 텔레비전에서는 외국 드라마가 나오고 있고 하얀 가죽 소파가 고급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그 소파 쪽으로 걸어가는데 며느리가 급하게 창문을 열었다. 아이고, 더워서. 하지만 밖은 선선했다. 나는 눈치챌 수 있었다. 내 몸에서 나는 농사일 냄새, 시골 냄새가 신경 쓰이는 모양이었다.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며느리는 거실 소파가 아닌 식탁 의자를 가리켰다. 하얀 소파는 정말 깨끗했다. 비싼 소파인 것 같았다. 나는 이해할 수 있었다. 흙먼지 묻은 내 옷이 저 하얀 소파에 닿으면 확실히 더러워질 것이다. 나는 조용히 식탁 의자에 앉았다. 그런데 왜인지 가슴 한쪽이 쓰렸다. 이해는 하지만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다. 준호가 방에서 나왔다. 내 아들, 내가 온 생을 바쳐 키운 그 아이가 어느새 훤칠한 사회인이 되어 있었다. 정장 차림에 깔끔하게 빗은 머리, 예전에 흙투성이가 되어 뛰어다니던 그 아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엄마, 왜 갑자기? 아, 그냥 아들 얼굴 보고 싶어서. 거짓말이었다. 사실은 전할 말이 있었다. 하지만 이 차가운 분위기에서 무슨 말을 꺼낼 수 있겠는가. 밥 드셨어요? 며느리가 형식적으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새벽부터 서둘러 나오느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그런데 어머님이 오시는 줄 몰라서 이미 식사를 시켰는데 같이 먹어요. 어머님은 햇반 하나 데워서 장국이랑 김치로 드세요. 며느리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준호는 식탁 건너편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사돈이 들어왔다. 며느리의 어머니였다. 나보다 나이는 적지만 온몸에 명품을 두르고 있는 그녀는 나를 보자 표정이 굳었다. 아, 안녕하세요. 인사는 했지만 그 시선은 내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다. 나는 무의식 중에 치마 끝을 잡아당겼다. 갑자기 오시면 곤란하죠. 미리 연락하고 오시는 게. 사돈의 말에 내 얼굴이 화끈거렸다. 내 아들 집에 오는데 허락을 받아야 하나?
하지만 말대꾸할 용기는 없었다. 죄송해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6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작아진 기분은 처음이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 걸까? 며느리가 부엌에서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따뜻한 밥 냄새가 났다. 햇반 냄새였다. 수진이가 햇반과 장국, 김치를 내 앞에 놓았다. 어머님은 이거 드세요. 그리고는 자신과 남편 그리고 사돈을 위해서는 고급 초밥이었다. 연어, 참치, 새우, 장어. 보기만 해도 입안에 침이 돌았다. 나는 햇반을 바라보았다. 플라스틱 용기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햇반을 먹었던가. 혼자 사는 집에서 끼니를 때우려고 먹던 그 햇반과 똑같았다. 가족들은 회초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회사 얘기, 친구들 얘기, 백화점에서 본 옷 이야기. 나는 그저 햇반을 떠먹으며 들을 뿐이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다. 그런데 어머님, 시골에서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사돈이 물었다.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냥 예의상 하는 말 같았다. 그냥 농사 짓고 지내죠. 힘드시겠어요. 나이도 있으신데. 괜찮아요. 나는 장국을 한 모금 더 마셨다. 짠맛이 목구멍을 따갑게 했다. 아니, 짠맛 때문만은 아니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숙였다. 20년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시간이 20년. 그 긴 세월 동안 나는 준호를 위해 무엇을 하지 않았던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몸이 아파도 참고 입고 싶은 옷도 참고 먹고 싶은 것도 참았다. 준호가 대학에 갈 때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논한 떼기를 팔았다. 그때 부동산 중개인이 어머님, 이 땅은 나중에 값이 오를 텐데 지금 파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라고 말했던 게 기억났다. 하지만 나는 웃으며 대답했었다. 땅값이 오르면 뭐래요. 내 아들 공부시키는 게 먼저죠. 그 아들이 지금은 나를 햇반과 장국으로 때우고 있었다. 가방 속에는 아직 꺼내지 않은 서류가 들어 있었다. 두꺼운 봉투에 담긴 그 서류. 며칠 전 우편함에서 발견했을 때 나는 꿈인 줄 알았다. 재개발 보상금 통지서 45억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시골 할머니였던 나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다. 마을 이장님께 가서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을 때 이장님도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라셨다. 준호 엄마, 이게 진짜네요. 축하해요. 그때는 정말 가슴이 벅찼다. 이제 아들 걱정, 딸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쁜 소식을 직접 전하려고 여기까지 왔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 말을 꺼낼 수 있겠는가? 어머님, 다 드셨어요? 수진이가 빈 햇반 용기를 치우러 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조금 더 계시다가 가세요. 저희는 나가봐야 해서요. 나가라는 소리였다. 나는 일어섰다. 응, 그래. 나도 이만 가볼게. 가방을 들고 일어서는데 가방이 무겁게 느껴졌다. 그 안에 든 서류 때문이 아니었다. 마음이 무거워서였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을 때 준호가 뒤따라 나왔다. 엄마, 조심히 가세요. 그 말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아니, 내가 그렇게 느끼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응, 그래. 나는 아들을 안아주고 싶었다. 어렸을 때 그랬듯이.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아들은 이미 내가 함부로 만질 수 없을 만큼 멀어져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23층 숫자가 사라졌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가장 좋은 옷을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 옆에 선이 한없이 작아 보였다. 1층에 내려서 아파트를 나오니
해가 지고 있었다. 강남의 네온사인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 사이에서 나는 혼자였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며 가방 속 서류를 만져보았다. 45억이라는 숫자가 적힌 종이 한 장. 이 종이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아니, 벌써 바꾸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모른다. 햇반 한 그릇으로 저녁을 때운 시골 할머니라는 것만 알 뿐이다. 버스를 기다리며 나는 생각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준호에게 줘야 할까? 소영이에게 줘야 할까? 아니면 둘 다에게? 그런데 왜인지 가슴 한쪽이 씁쓸했다. 돈이 있어야 사랑받을 수 있는 건가? 햇반과 장국 대신 회초밥을 함께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 건가? 버스가 왔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저 높은 아파트 23층에 내 아들이 살고 있다. 내가 목숨보다 사랑하는 그 아들이. 그런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걸까?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다.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 어둠이 내린 시골길을 걸으며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어 있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당에 빨래가 그대로 널려 있었다.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걷지 못한 것들이었다. 이슬에 젖을까봐 서둘러 걷어들였다. 전등을 켜고 방에 들어서니 집안이 더욱 초라해 보였다. 30년 된 낡은 장롱, 여기저기 해진 벽지, 바닥에 깔린 오래된 장판. 아들 집의 그 화려한 거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가방에서 그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다. 재개발 보상금 통지서 45억 원. 이 숫자를 보고 있으니 오늘 있었던 일이 더욱 서럽게 느껴졌다. 만약 오늘 이 서류를 보여주었다면 어땠을까? 며느리가 나에게 초밥을 주었을까? 사돈이 그런 차가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을까? 나는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였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끓는 물에 면을 넣으며 문득 웃음이 나왔다. 오늘 하루 종일 굶은 셈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집에서 혼자 끓여 먹는 이 라면이 아들 집에서 먹었던 그 밥보다 훨씬 맛있게 느껴졌다. 왜일까? 여기서는 내가 주인이니까.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후루룩거려도 되고 국물까지 다 마셔도 되니까. 라면을 다 먹고 그릇을 설거지하며 나는 20년 전을 떠올렸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준호와 소영이가 어렸을 때. 그때는 정말 힘들었다. 돈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었다. 하지만 그때는 희망이 있었다. 엄마, 나 커서 엄마한테 효도할 거야. 국민학생이었던 준호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내 어깨를 주물러주며 했던 그 말. 그때 나는 정말 행복했다. 비록 가난했지만 아이들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엄마, 오빠만 공부시키고 나는 왜 안 시켜줘? 소영이가 중학생 때 했던 말도 기억난다. 그때 나는 뭐라고 답했었지? 아, 소영아, 너도 공부하고 싶으면 해. 엄마가 어떻게든 해줄게. 하지만 결국은 거짓말이었다. 준호 하나 대학 보내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 소영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들어갔다. 오빠 학비를 대기 위해서. 그때 소영이가 첫 월급을 받고 와서 나에게 30만 원을 내밀었던 날이 생각난다. 엄마, 이거 용돈이에요. 소영이는 웃고 있었지만 나는 그 눈에서 눈물을 보았다. 19살 소녀가 자신의 첫 월급에서 떼어낸 30만 원.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나는 알고 있었다. 소영아, 너 쓰고 싶은 거 많을 텐데. 괜찮아요. 우리 오빠 대학 가야죠. 그날 밤 나는 혼자 울었다. 딸에게 이런 희생을 시키는 내 자신이 너무 미웠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준호는 공부를 잘했고 대학에 가야 했다. 그래야 우리 가족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소영이와 준호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한 게 준호는 미래고 소영이는 현재였다. 소영이는 희생이었다. 나는 그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가난한 집에서는 모든 자식을 똑같이 대할 여유가 없다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준호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나는 정말 뿌듯했다. 우리 동네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합격한 아이였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다. 준호 엄마 아주 아들 잘 키웠어. 이제 팔자 피겠네. 이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나는 정말 가슴이 벅찼다.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준호가 대학생이 되면서부터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공부가 바빠서라고 생각했다. 도시 아이들과 경쟁해야 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준호가 4학년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데려왔다. 수진이었다. 깔끔하고 예쁜 아이였다. 서울 출신이고 아버지가 회사를 경영한다고 했다. 나는 그때 조금 불안했다. 우리 같은 시골 사람이 그런 집 딸과 어울릴 수 있을까?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이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나는 뭔가 다른 것을 느꼈다. 호기심? 아니면 측은함? 시골집을 구경하러 온 것 같은 그런 시선이었다. 준호가 정말 효자예요. 어머님 이야기를 자주 해요. 수진이는 웃으며 말했지만 나는 그 웃음이 진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준호가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대기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눈물이 났다. 내 아들이 드디어 성공한 거구나. 이제 고생 끝이구나. 하지만 준호는 바빠졌다. 회사 일이 힘들다고, 적응하기가 어렵다고, 전화도 뜸해지고 집에 오는 것도 명절 때나 가능했다. 결혼식 날 나는 평생 처음으로 웨딩홀이라는 곳에 가보았다. 화려한 꽃장식과 샹들리에 하얀 드레스를 입은 수진이는 정말 공주 같았다. 턱시도를 입은 준호도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신랑 신부 소개할 때였다. 사회자가 신부 가족을 소개하는데 아버지는 무슨 회사 대표이사, 어머니는 무슨 단체 이사. 화려한 이력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신랑 가족 차례였다. 신랑의 어머니는 농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농업에 종사. 그렇게 표현하니 그럴듯해 보였지만 결국은 농사 짓는다는 뜻이었다. 나는 그때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행복했다. 내 아들이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구나. 이제 정말 잘 살 수 있겠구나. 피로 연장에서 수진이 부모님과 인사할 때였다. 사도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거리를 두는 느낌이었다. 시골에서 혼자 아이들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동정하는 듯한 말투였다. 나는 괜찮다고, 준호가 워낙 착해서 고생스럽지 않았다고 대답했지만 사돈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을 읽을 수 있었다. 우리 딸이 고생하겠구나 하는 걱정이었을까? 결혼 후 첫 번째 명절 때 준호 부부가 집에 왔다. 나는 며칠 전부터 준비했다. 닭도 사고 나물도 정성껏 무치고 내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수진이는 불편해했다. 화장실이 재래식이라서 방이 춥다고, 음식이 짜다고.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표정으로 다 알 수 있었다. 준호는 어땠을까? 아내의 불편한 기색을 보며 뭔가 미안해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누구에게 미안한 걸까? 나에게? 아니면 수진이에게? 그 후로 집에 오는 횟수가 더욱 줄어들었다.
핑계는 항상 있었다. 회사가 바쁘다, 아이가 아프다, 수진이가 몸이 안 좋다. 하지만 소영이는 달랐다. 결혼을 한 후에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집에 왔다. 반지하 원룸에 살면서도 나에게 용돈을 챙겨주었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소영아, 너도 살기 힘들 텐데 왜 이런? 괜찮아요. 엄마가 저 키워주신 은혜를 언제 다 갚겠어요. 소영이는 항상 그랬다. 고마워하고 미안해하고 사랑한다고 표현했다. 준호는 언제부터인가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 오늘 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20년 동안 그 아이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걸까? 나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준호야, 오늘 잘 다녀왔다. 고마워. 한참 후에 답장이 왔다. 네, 조심히 가셨죠? 다음에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다음에는 미리 연락하고 오라고. 내 아들 집에 가는데 예약을 해야 한다는 뜻일까?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그 서류를 바라보았다. 45억 원. 이 돈이 있다면 달라질까? 준호의 태도가, 며느리의 시선이, 사돈의 말투가.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 어렸을 때 준호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 엄마, 우리는 왜 가난해? 가난하다고? 우리가 왜 가난해? 그래도 다른 친구들은 좋은 옷도 입고 맛있는 것도 먹는데. 준호야, 돈이 전부가 아니란다. 사랑이 더 중요해. 그때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 돈보다는 사랑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들에게 나는 그저 불편한 존재였을까? 갑자기 나타나서 깨끗한 소파를 더럽히는 시골 할머니. 나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다. 이 돈의 존재를 알리기 전에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 아들의 마음을.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저 의무감으로 대하는 건지. 그리고 내 자신도 생각해 봐야 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누구에게 줄지.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다. 환한 보름달이었다. 예전에 아이들과 함께 달을 보며 소원을 빌던 때가 생각났다. 엄마, 달님에게 뭐라고 빌었어? 준호와 소영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달라고. 엄마 소원은 뭐야? 엄마 소원? 엄마는 너희가 행복하면 그게 소원이야. 그때는 정말 그랬다. 아이들의 행복이 내 행복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뭔가 달랐다. 아이들이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준호는 성공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아내가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소외감을 느낄까? 혹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걸까? 아들이 성공하면 그걸로 만족해야 하는 걸까? 아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었다. 단순히 의무가 아닌 진심 어린 사랑을. 밥을 함께 먹고 싶었고 냉대가 아닌 따뜻한 환영을 받고 싶었다. 그것이 너무 큰 바람일까? 달빛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나는 그 빛을 받으며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그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20년이 지났지만 그 순간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1998년 9월 15일. 준호가 초등학교 3학년, 소영이가 1학년이던 그의 가을이었다. 아침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다. 여보, 오늘은 날씨도 안 좋은데 그냥 쉬지 그래?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김서방네 논벼백이 약속했는데 약속은 지켜야지. 우리 남편 민수는 그런 사람이었다.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었고 성실하기 그지없었다. 동네에서도 믿음직하다고 소문난 사람이었다. 그래도 조심해.
비 오는 날엔 농기계가 더 위험하다고 했잖아. 알았어. 걱정 마. 12시면 점심 먹으러 오겠다고 했는데 나는 조금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일이 늦어지나 보다 하고 기다렸다. 오후 2시쯤이었을까? 마을 이장님이 급하게 달려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준호 엄마. 준호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사고가 났어.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사고요? 무슨 사고요? 콤바인이 논둑에서 미끄러져서 지금 병원으로 옮겼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멍하니 이장님을 바라볼 뿐이었다. 빨리 와. 차 준비해놨어. 병원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평소에 20분이면 갈 거리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나는 계속 기도했다. 하나님, 제발이요.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을 보자마자 알 수 있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다. 유가족분이세요? 네. 안타깝게도 이미 숨을 거두셨습니다. 콤바인에 깔려서 즉사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다리에 힘이 풀렸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나는 울부짖었다. 안 돼.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부정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내 남편 민수는 정말로 죽었다. 39세의 나이에 아무 예고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생각했다.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하지?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마당에서 놀고 있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준호가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다. 그리고 펑펑 울었다. 엄마, 왜 울어? 아빠가 어떻게 됐어? 소영이가 불안해하며 물었다. 나는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말했다. 아빠가 하늘나라로 가셨어. 하늘나라? 언제 다시 와? 다시는 못 와. 그때 아이들이 터뜨린 울음소리를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다. 특히 준호가 아빠 하며 부르던 그 목소리. 그 소리가 지금도 귀에 맴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렀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도와주었다. 하지만 장례비가 만만치 않았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날 벌어서 사는 형편이었다. 저축이랄 것도 없었다. 영순아, 걱정 말아라. 마을에서 도와줄 테니까. 이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장례비만으로도 1,000만 원이 넘게 들었다. 결국 논 한 떼기를 팔아야 했다. 우리가 가진 논 중에서 가장 비옥한 논이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남편을 땅에 묻으려면 돈이 필요했으니까. 논을 판 돈으로 장례를 치렀지만 그래도 부족했다. 친척들에게 빌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겨우 끝낼 수 있었다.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처음으로 현실을 직시했다. 이제 나 혼자다. 2 아이를 키우고 빚을 갚고 살아가야 한다. 39세의 나이에 말이다. 엄마, 배고파? 소영이가 말했다. 아, 맞다. 장례 기간 동안 아이들이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지었다. 손이 떨려서 쌀을 제대로 씻을 수도 없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나는 혼자 앉아 생각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무엇부터 해야 할까? 우선 빚을 갚아야 했다. 장례비로 빌린 500만 원. 그리고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2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학교에 보내야 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시골에서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으니까. 준호 엄마, 우리 집 김치 담그는 일 도와줄 수 있어?
이웃집 순자 언니가 물었다. 그럼요. 언제든지요. 김치 담그기, 고추 따기, 콩 털기. 농번기에는 품앗이 일을 했다. 하루 종일 일해도 2만 원, 3만 원이 전부였다. 그것도 일이 있을 때만. 농한기에는 더욱 힘들었다. 할 일이 없었다. 그때는 장터에 나가서 야채를 팔기도 했다. 우리 텃밭에서 기른 배추, 무, 상추를 가져가서 아줌마, 이 배추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너무 비싸네. 800원 어때요? 그럼. 그래요. 200원을 깎아주는 것도 아까웠지만 팔지 못하면 썩어버릴 테니까. 그렇게 하루 종일 서서 팔아도 2만 원을 벌기 힘들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을 챙기는 것도 만만치 않았다. 낮에 일하느라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아이들이 혼자 있는 시간도 길어졌다. 준호는 그나마 오빠라고 동생을 챙겼다. 10살짜리가 8살짜리 동생 밥을 챙겨주고 같이 놀아주고 가끔 그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팠다. 아이가 너무 일찍 어른이 되는 것 같아서 준호야,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괜찮아요. 소영이랑 잘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눈물이 났다. 8살짜리가 이렇게 의젓할 필요가 있나? 첫 겨울이 가장 힘들었다. 연탄값도 부담스럽고 아이들 겨울옷도 사줘야 하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모든 게 돈이었다. 엄마, 추워. 소영이가 떨며 말했다. 연탄을 아끼려고 하나씩만 갈았는데 방이 충분히 따뜻하지 않았나 보다. 잠깐만. 엄마가 연탄 하나 더 갈아줄게. 연탄을 하나 더 갈면서 나는 계산했다. 연탄 한 장이 300원. 하루에 2장씩 쓰면 600원. 한 달이면 18,000원. 우리에게는 작지 않은 돈이었다. 그해 겨울, 아이들이 감기에 걸렸다. 병원비가 부담스러워서 며칠 버텼지만 열이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병원에 가야 했다. 감기약이에요. 3일치입니다. 얼마예요? 15,000원입니다. 그때 내게는 큰 돈이었다. 하지만 아이들 약값을 아낄 수는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약을 먹이며 나는 다짐했다.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아이들이 아프지 않게, 추위를 타지 않게, 배고프지 않게 해야겠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일은 많지 않았고 품삯은 적었다. 그리고 빚은 계속 쌓여갔다. 남편이 죽고 6개월쯤 지났을 때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준호 엄마, 차라리 재혼하지 그래. 아이들도 있는데 혼자서 어떻게 키워? 좋은 사람 소개해 줄까? 나는 그때마다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정말 혼자서도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두려웠다. 만약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하지? 만약 내가 죽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잠이 오지 않았다. 그리고 남편이 그리워졌다. 살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어지고 보니 남편이 얼마나 든든한 존재였는지 알 수 있었다. 남편과의 추억들이 떠올랐다. 처음 만났을 때, 결혼할 때, 준호가 태어났을 때, 소영이가 태어났을 때, 여보, 우리 아이들 잘 키워보자. 남편이 했던 말이 생각났다. 그때는 둘이 함께라고 생각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둘이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고. 하지만 이제는 혼자였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다. 내가 포기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 준호와 소영이는 내가 지켜야 할 아이들이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소중한 유산이었다. 여보, 걱정 마. 내가 잘 키울게. 우리 아이들 꼭 훌륭하게 키워서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할게. 남편의 사진을 보며 나는 다짐했다. 그리고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밭일을 하고 아이들 아침밥을 해주고 학교에 보낸 다음 품앗이 일을 하러 나가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들 저녁 챙겨주고 숙제 봐주고 재우고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나는 엄마니까. 준호와 소영이의 엄마. 그들의 유일한 보호자였으니까. 남편을 잃고 1년이 지날 무렵 나는 깨달았다.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남편이 있던 그 행복했던 시절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미래는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비록 힘들고 어렵겠지만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언젠가는 행복한 날이 올 거라고 믿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 믿음이 20년 후 어떤 시험을 받게 될지는. 하지만 그래도 후회하지 않는다. 남편 없이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기로 한 그 결정을. 왜냐하면 그것이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으니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럽기도 하다. 그 어려운 시절을 견뎌냈다는 것이, 두 아이를 무사히 키워냈다는 것이, 비록 지금은 서운한 일들이 생겼지만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